오늘은 영성 시리즈 11번째로 미국과 예언과 종말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미국에 대한 예언이고, 또 이 성경절 자체는 굉장히 짧지만 이 짧은 성경절 안에 엄청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뒤흔들 만큼 파급력이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올 1월 8일에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165페이지나 되는 정책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 제안서가 발표되고 나서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림교인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번역을 했는데요. 제목은 이겁니다. 가정을 구해서 미국을 구하자. 올 7월 4일이 미국 건국 25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건립되고 250년이 지나왔는데 앞으로 남은 또 250년을 위해서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을 구해서 미국을 구하자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정의로 다뤄야 된다. 여기에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째, 모든 아이들은 자신을 낳은 남성과 여성의 애정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이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이상적인 환경은 결혼한 친부모와 함께 사랑과 안정이 있는 가정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 현실은 이와 반대라는 거예요. 이혼율이 너무 높고, 또 뭐 재혼도 2번, 3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이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를 낳아준 아빠나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거, 어린 시절 내내 같은 지붕 아래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을 희생하도록, 미국의 부모들은 우리 삶이 중요하다, 자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좋아하면 만나 살고 우리가 싫으면 헤어지고, 이렇게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책으로 시행된다고 하면 취지가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제안서에 예언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제안서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제안서를 낸 헤리티지 재단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최대의 보수 싱크탱크입니다.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리더십을 위한 지침이라고 하는 이 1000페이지가 넘어요. 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는데 그 내용의 60% 이상이 정책으로 채택이 될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정판을 계속 내는데 이것이 바로 공화당의 통치 매뉴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장관, 차관, 주요 보좌진 등 수천 명의 관료를 추천하고 공급하는 인력 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기 행정부 때 판사 지명과 세금 감면 정책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핵심 참모들과 정책 이반자들 대다수가 헤리티지 재단 출신이거나 여기에 깊이 연관된 인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싱크탱크에서 나온 거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위기 진단입니다. 왜 미국에 위기가 오고 있는가? 첫째는 결혼율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이 붕괴될 위험이 있고, 가정이 붕괴된다고 하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율과 출산율 감소가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많이 공감이 되십니까? 1976년에 프랑스의 역사학자이면서 인구학자인 엠마누엘 토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최후의 몰락, 소련 체제의 해체에 관한 에세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 소련의 영아 사망률 증가는 문명이 퇴행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것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지표이다. 그러면서 미사일 숫자보다 요람을 보라 그랬어요. 이 당시 소련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의 초강대국이었고, 핵무기는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구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미사일의 숫자는 허세일 수 있지만 영아 사망률과 출산율은 그 사회의 도덕적, 경제적 상태를 숨김없이 보여준다. 예.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나라의 상하 수도가 다 썩었다. 산모들의 영양도 좋지 않다. 또 의사도 부족하고 약도 없고 병원에 갈 돈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가 다 박살이 났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이 우주선은 쏘아 올렸지만 아기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나오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실제 사건으로 입증된 드문 사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몰락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가요? 얼마 전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두고 충격적이고 무서운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는 일론 머스크가 X, 옛날 트위터에 올린 그래프인데요. 2004년에 올린 겁니다. 1960년만 하더라도 한 부부가 5명 이상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4년에 0.68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한 부부가 2명 이상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2명이면 안 되고 2.1명 이상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가정, 2명씩 낳더라도 몇 가정에 한 명씩 더 낳아야 돼. 3명씩은 낳아야 돼. 왜냐하면 한 세대를 30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연령을 평균이 30세로 볼 때, 그러면
그 30세 정도 된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다시 아기를 낳으려면 30년이 걸리죠. 이걸 한 세대로 봐요. 지금의 한 세대는 3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2.1명이냐면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 전에 죽는 애들도 있죠. 그리고 성비가 안 맞아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낳은 아이들 중에서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딱 2명씩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2.1명을 낳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24년에 0.68명. 그러면 이건 아주 이 일론 머스크는 그랬어요. 아주 충격적이고도 무서울 정도다. 그래서 이대로 이 추세가 이어지면 한국 인구는 매 세대마다 70%씩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세 세대, 한 세대가 30년이면 90년이죠. 그러니까 90년 내지 100년이 지나면 한국의 인구는 약 4%, 2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거다. 그러면 북한이 전쟁할 것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오면 남한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근본 해결 방향을 제시했는데 가정 형성을 촉진하고 결혼과 안정된 가정을 사회 목표로 정해서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정책을 몇 가지 제안했는데 신혼부부 조기 정착 신탁을 만들어주자. 이게 뭐냐면 미국은 아이가 나면 이렇게 1,000불을 준대요. 그런데 30살 이전에 아기를 낳으면 기존 주던 1,000불에다가 2,500불을 더 얹어서 주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저축을 하면 이게 복리로 불어나서 30살이 될 때는 38,000달러, 이게 5천만 원이 넘죠. 지금 우리 원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서 30세가 넘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면 그걸로 집을 사거나 하는데 쓰도록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금공제 혜택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18,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3명 이상을 낳으면 25% 보너스를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살게 됩니다. 미국은 세금이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지제도 개편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집에서 기르려면 정부에서 아무 지원이 없는데 어린이집에다 맡기면 지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정책을 바꿔가지고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아기를 키우겠다고 하면 한 명당 어린이 한 명당 매월 2,000달러씩 주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한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하고 한 사람이 아기를 키울 때는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겠다. 좋은 제도 같아요, 나쁜 제도 같아요?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면 좋잖아요. 남편은 나가서 일하고 아내가 애 키우면 한 사람당 한 250만 원씩 주면 둘만 키워도 500만 원 아니에요? 애기 낳으려고 하죠. 그러면 집 살 돈도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요약하면 결혼해라. 두 번째는 하려면 30세 이전에 일찍 해라. 그래야 세대가 짧아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혼한 사람들은 반드시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원하면 집에서 키워라. 좋은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화적 제한입니다. 일요일을 일률적 휴식과 가족 시간으로 만드는 법이나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일요일 수업법이죠. 이게 이제 우리 예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일요일법을 왜 만드느냐? 가족 공동 시간을 확보하고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의 전통적 가치가 뭐예요? 미국은
기독교적 원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율법이 단순한 사회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종교와 신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언상 경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애드벤티스트 투데이지에서 이 논평을 냈습니다.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이 제안이 뭐냐면 모든 종교에 예외 없는 일요일법 적용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는데 그 첫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인구 붕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제안 중 하나는 일요일에 일률적 휴일을 확립하기 위해 블루로, 즉 일요일 상업제한법의 부활을 촉구한 것이다. 저자들은 1961년 대법원 판결인 맥고완 대 메릴랜드 사건을 근거로 영적 노숙 상태와 싸우기 위해 공동체가 동시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제안은 명백하게 유연성보다는 획일성을 우선시하고 있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및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공동체의 잠재적인 법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블루로, 이게 일요일 휴업법이에요. 근데 왜 저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청색법이라고 그러죠. 블루 하니까 파란색이잖아요. 왜 청색법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 법령을 파란 종에다 인쇄해서 배포했대요. 그게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이고, 또 하나는 청교도들을 좀 빗대가지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 명칭을 만들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제일 유력한 건 파란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루로라고 찾아보면 바로 일요일 휴업법하고 연계돼서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헤리테이지 재단에서 사례로 든 것이 맥고완 대 메릴랜드 사건인데요. 맥고완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그 직원 7명이 일요일 날 물건을 팔았다고 메릴랜드 법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게 됐어요. 벌금은 뭐 $5였지만 그 당시 지금하고는 환율이 좀 다르죠. $5 벌금형을 받게 되니까 이 맥고완과 그의 동료 7명이 일요일 날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수정헌법 1조에서는 정부가 종교에 관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일요일을 강제로 쉬라고 하는 것은 그 수정헌법 1조를 어긴 것이다. 그래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8대1 압도적인 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때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요일 휴업법이 종교적으로 기원은 종교적인 게 맞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공휴일이 되어 있고 또 복지와 휴식을 도모한다고 하는 세속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이걸 되살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노숙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신앙과 가족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잘려 나간 채 어딘가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이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동시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아이들은 일요일 날 학교 안 가죠. 그러나 백화점이나 유원지 같은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에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일요일을 즐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직업, 어떤 곳에서 근무하든 다 일요일에 쉬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예언이 미국과 관련된 건 다 아시죠? 제가 일일이 해석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없는 신대륙에서 올라왔다는 뜻이고, 올라온다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나바이노 이렇게 돼 있는데 식물이 자라는 것, 또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사람이 그 콩나물을 좀 길러 먹자고 그래서 콩나물 기계를 샀어요. 그 하니까 좋더라고요. 편하고 자동으로 40분마다 물을 주는데 4일만 지나면 벌써 이만큼 자라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엔 요만했거든요. 자고 나면 이만해. 5일째가 되면 뚜껑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쑥 자라 올라오는 것이 아나바이노입니다. 여기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폭력적인 정복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리고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 주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98년에 첫 짐승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미국은 현저한 강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이 나라는 구세계에서 그 넘치는 무리들을 바탕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세계에서 비교적 적은 수의 주민을 바탕으로 일어났다. 예.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한 예언은 미국이 딱 맞아요. 그런데 그 미국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 뿔은 우리 주석을 보겠습니다. 두 뿔은 미연방 헌법에 보장된 미국 정부의 두 가지 제도, 곧 시민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상징한다. 시민의 자유는 정부의 공화주의에 반영되어 있으며 종교적 자유는 개신교에서 찾을 수 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펜실베니아 그 전도회를 갔다가 그 독립기념관을 갔습니다. 이 자유의 종이 있는데요. 그 종 상단부에 레위기 25장 10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우리가 미국 하면 어떤 나라예요? 자유의 나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연방 정부를 만드는 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정부가 커지면 연방 정부가 권력이 너무 강해지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민의 기본법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연방 정부를 만들 때 나중에 수정 헌법을 만들기로 하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수정 헌법을 10개, 그 당시엔 10개였죠. 10개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그래요. 그 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종교를 설립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및 정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수정헌법 1조는 먼저는 종교에 관한 한 어떤 종교를 믿지 말라는 법도 만들면 안 되고 어떤 종교를 믿으라는 법도 만들면 안 되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종교에 관한 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놔둬라. 정부가 간섭하지 마라. 왜냐하면 종교 자유를 찾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청원의 자유. 이것을 수정헌법 1조에 보장한 겁니다. 정말 미국은 양같이 올라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은 매력적인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로 달러 기축 통화를 통한 경제 질서를 잡았고 마션 플랜을 통해서 유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억제했고 또 유엔을 통해서 국제 질서를 잡고 군사 동맹을 통해서 안전 구축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교육, 과학, 문화의 매력.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동의를 없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양의 말, 다시 말하면 설득하고 포용하고 규범 중심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미국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그 한 표상이 있다고 하면 자유의 여신상인데
이 자유의 여신상 기단부에 에마 라자루스의 시가 여기 새겨져 있는데 일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치고 가난한 이들, 자유를 갈망하는 웅크린 무리들, 풍요로운 해안에서 버림받은 불쌍한 자들을 내게 보내라. 노숙자들과 세파에 시달린 이들이 내게 오면 나 황금문 옆에서 내 등불을 높이 들리라. 이 시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죠. 근데 지금 미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근데 이 용이 누구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것은 미국이 변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은 뭘로 하는 거예요? 국가는 말을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강제, 폭력, 강압적 행위를 할 것을 의미합니다. 한 3년 전만 해도요, 미국 가서 이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끝난 다음에 가끔 몇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 뭐 성경 예언이니까 믿긴 믿지만 미국에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래요. 작년에 갔더니 아무도 부인 안 합니다. 이제는 미국이 지금 용의 소리를 내고 있나요? 용의 말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예언한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란 분은 참 특별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은 그 이전부터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속은 용이지만 그래도 양처럼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이 전쟁도 혼자 다 하다가 이제는 바이든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 돈 많이 드니까 우리 동맹 아니냐, 동맹. 그러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트럼프는 가죽을 딱 벗어버린 거예요. 이제 미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지금 미국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받고 있는 압력들이 있어요. 첫째는 국가 부채입니다. GDP, 국가 생산의 빚이 120%. 이게 버는 것 이상을 쓴다는 거죠. 이게 제가 작년까지 보니까 38조였는데 어제 찾아보니까 38조하고 5천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5경 1,400조 원인데 이게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경으로 조도 많은데 경이에요. 이게 5경. 하루에 약 10조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조 원씩. 그리고 이자만 하더라도 1년에 1조 1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되는데 미국의 국방 예산이 9천억 달러거든요. 9천억 달러면 1,000조 원, 1,200조 원인가 돼요. 이게 미국을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국방비로 1,000조 원 이상을 쓰는 나라라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라 지키는 돈보다 빚 갚는 돈이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매달 약 2천억 달러씩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지금 미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미국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 위상과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막대한 부채와 재정 위기로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서 이미 그 중국은 이렇게 석유 살 때 위안화로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달러를 이제 안 쓰려고 하는 나라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지정학적 비용입니다. 우크라이나 또 중동의 이란이나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적인 분쟁에 개입하거나 영향력 행사를 위한 군사적,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2022년 6월에 피터 자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종말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라는 책을 냈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로 지난 70년의 황금기와 세계화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고립주의로 돌아갔다. 이게 그동안 세계 경찰 노릇을 해주던 이 미국이 이제는 그냥 내가 우리끼리 잘 살래 이렇게 하고 손을 떼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해상로가 불안정해지죠. 다시 이제 옛날 소말리아 해적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배가 물건을 싣고 가는데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운송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고립주의로 각자 도생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제는 미국에 가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위해서 피 흘려주고 무기 대주고 그렇게 안 하겠다. 니들끼리 잘 살아라.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붕괴와 경제적 위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절벽 상태에 와 있다. 이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또 사람이 없으니까 사 먹을 사람이 없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소비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에너지와 자원 안보의 위기입니다. 해상로가 불안해지면 원유, 가스 수입 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이 석유값 오르면요. 우리 시발료값만 올라가도 벌써 경제가 멈추잖아요. 또 비료 공급망이 붕괴되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부족 사태가 오게 되고 지금 중국이 히토리를 무기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탈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지형이 생기게 되는데 승자와 패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승자는 누구냐면 에너지와 식량 자급이 되고 안전한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국가는 살아남는다. 이 책에서 딱 집은 승자는 미국. 미국은 다른 나라 없어도 자기들끼리 에너지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나라예요. 어디 사고 팔고 가지 않아도. 그 다음에 멕시코, 프랑스, 베트남, 아르헨티나, 터키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패자는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가진 나라. 에너지와 식량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가장 위험한 국가는 중국이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인구가 붕괴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두 번째 극도의 위험군으로 분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타격이 크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에요. 이 한국처럼 이렇게 애기 안 낳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젊은 분들 애를 셋은 낳아야 돼. 셋. 40이 안 된 사람은 더 낳아야죠.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라가 살아. 그 다음에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패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도 이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30년마다 한 번씩 탈바꿈을 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망했을 것인데 한국은 그때마다 위기를 돌파해냈다. 그러면서 그래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어, 한국은. 이 책에 대해서 예측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참고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하여튼 피터 자이안은 우리가 알던 풍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이 필요한 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다 아시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정책이 뭐냐면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서 경쟁국을 견제한다. 미국 우선주의로 자국 이익과 국력 회복에 최우선을 둔다.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국경 장벽을 세워서 국내 일자리를 확보한다. 모든 국가의 기본 관세 15%를 매기고 무역 적자국, 미국이 적자가 보는 나라들은 더 높은 관세를 앞으로 때리겠다. 그다음에 친기업 정책, 법인세, 소득세를 인하해서 제조업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1인당 GDP가 얼마인가요? 3만 한 6천 불인가 이렇게 되죠. 미국은 7만 불인가 넘거든요. 그러면 같은 차를 만들어도 한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미국에서 만들면 인건비가 더 들잖아요. 근데 제조업을 나는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교육, 문화, 언론 분야에서 보수적 가치와 애국심 교육을 확대한다. 또 군사력 확대와 해외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통해서 국방을 강화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고도 국방비 더 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이 이 정도로 병들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미국을 살 수 있는 건 맞아요. 미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보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양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용의 모습입니다. 강제, 폭력, 강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잡겠다고 그렇게 장갑차를 동원하고 또 우리나라 이 자기 나라 공장 지어주러 간 노동자들을 300명이나 잡아갖고 저렇게 체포하고 또 헤그세스가 군대를 자기 이상에 맞게 재편하라고 압박하다 이런 기사가 여기 났는데요. 그 헤그셋이 이 전 세계 그 800명의 그 장성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펜타곤 복도에서는 뚱뚱한 병사나 뚱뚱한 장군이나 제독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은 면도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군 당국은 종교적이거나 의학적인 이유로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 문제나 집총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 그 대접을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사임하라. 근데 특별히 이게 무서운 말이 뭐냐면 이 마지막 이제는 국방부가 아니라 전쟁부다 하고 이 마지막 말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적들이 어리석게 도전한다면 FA4라는 말 그대로 압도적 폭력과 정밀함으로 짓밟을 것이다. 우리한테 도전하면 짓밟을 것이다. 이건 양의 소리가 아니라 용의 소리입니다. 뭐 마두로가 잘했는지 어땠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저렇게 가서 잡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체포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납치한 거지 무슨 체포냐 이렇게 얘기하고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한 열흘 전입니다. 1월 20일에 트루스 소셜에 이것도 이제 AI가 만든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이걸 올렸어. 지금 나이가 84 된 양반이 AI로 만든 걸 갖다 올려놨어요.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여기 지금 부대통령이 있고 여기 국방장관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그린란드는 2026년부터 미국 영토다 이렇게 팻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게 덴마크 거잖아요. 이제 돈 주고 사겠다고 하다가 안 파니까 뺏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갖다 대통령이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캐나다, 베네수엘라까지 합병하는 내용을 암시하는 합성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고 있다. 이 사진 확대 보면요. 원래는 백악관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과 만나던 사진인데 여기 패널 있죠. 이건 합성한 거예요. 없는 걸 저기다 합성해가지고 지금 유럽 정상들을 앉혀놓고 여기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그린란드, 그 다음에 이 밑에 베네수엘라까지 다 미국 국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중학생들 같으면 뭐 이해가 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 걸 막는다고, 또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금 2명이나 벌써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전 NYT 컬럼니스트인 프리드먼 교수는 이 트럼프 언론 혐오의 기자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한다.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다. 여러분, 자유의 국가 미국이 우리나라 군사 정권 때보다 지금 더 심한 것 같아요. 미국 가면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아요.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간다니까 지금. 막 무차별 잡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백인만 있고 기독교인만 있으라 이거예요. 최근에 이 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건 2018년에 나온 책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레지츠키와 데니엘 지브레 교수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민주주의 위기를 알리는 4가지 핵심 신호가 있는데, 첫째는 민주적 규범과 제도에 대한 거부입니다. 헌법, 선거제도, 사법부 독립, 언론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깎아내린다. 두 번째로 정치적 경쟁자, 즉 야당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반대 세력을 국가의 적, 반역자, 범죄자로 규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폭력의 관용 및 조장입니다. 정치적 폭력을 눈 감거나 정당화하거나 때로 애국적 행동이라고 부추긴다. 지금 그 아이스 요원들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대통령이 원래 그 테러리스트다, 그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과 반대자의 자유를 억압한다. 언론을 적으로 규정하고 비판적 언론인, 법조인, 시민운동가를 공격하거나 탄압한다. 이 미국에 이렇게 비춰보면 거의 정확하죠. 한국은 어떤가요? 제가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수정헌법에 보면 지금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청원, 지금 이 밑에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종교는 어떨까? 자, 이 종교에 대해서는 성경 예언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계속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의 표와 관련해서 그동안 1970년대부터 계속 잘못된 주장들이 우리나라의 일반 개신교 안에 떠돌았죠.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그 다음에 198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까지는 신용카드가 또 짐승의 표다. 또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RFID, 바이오 칩이 짐승의 표다. 또 2004년부터 2018년까지는 베리 칩이 짐승의 표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 때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그 안에 DNA나 외계인 DNA나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어 갖고 사람을 조정하고 종교 신념을 파괴한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그 자체를 보면요, 일단 짐승의 표가 뭐냐? 이 표가 나오죠. 짐승의 표가 뭐냐? 그것은 짐승의 수다. 짐승을 상징하는 수다. 근데 이 짐승의 수는 뭐냐? 그건 또 사람의 수다. 그러면 사람의 수는 뭐냐? 그 수는 666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 7영이 있더라. 7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6은 사람의 수라고 그랬죠. 실제로 사람은 몇째 날 창조됐죠? 6째 날. 그래서
앙헬 로드리게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순이라는 구절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수임을 나타낸다. 3번 중복된 육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배를 조장하는 짐승의 단호한 노력을 암시한다. 예, 이건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안식일은 누가 제정했죠? 누가 명령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표가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7일 토요일에 교회에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일요일 예배제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교회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 나는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예요. 각시대 대쟁서 449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라고 선언하신 제도를 거절하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신의 최상권의 상징으로 선택한 것을 높일 때에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로마교에 충성한다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람에게 순종한다. 가톨릭 교회에 순종한다고 하는 표가 된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까 헤리테이지 재단의 제안서에 보면요. 여기 이제 왜 일일적 휴일을 우리가 지원하는가? 그 얘기 중에 하나를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상업활동을 제한하는 일률적 휴일은 지역사회가 종교적 준수, 가족 모임, 야외 활동 및 휴식을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적 경계를 제공할 수 있다. 확고한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관행들이 더 나은 정신 건강, 더 강력한 사회적 유대, 그리고 더 안정적인 가족 구조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요일 수업법은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면 더 나은 정신 건강, 더 강력한 사회 유대, 그리고 더 안정적인 가족 구조와 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얘기하는데 이미 엘렌 화이트는 그런 식으로 일요일 수업법이 추진될 것을 예언해놨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587페이지입니다. 바로 이 부류죽 거짓 지도자들은 급속히 퍼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기독교 안식일, 일요일 주일을 훼손한 것에서 주로 기인되며 일요일 준수를 강제함으로 사회의 도덕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히 강하게 제기된다. 미국에서는 도덕적 개혁 운동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 운동이 종종 일요일 휴업 운동과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일요일 휴업 운동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자처한다. 예, 일요일 휴업법을 만들자고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한다고 자처한다. 헤리테이지 재단이 제안한 것과 똑같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안이 어느 정도 채택될 것인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게 출산 가정의 재정 지원 및 세금 혜택 이런 것들은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중산층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은 일률적 일요일 휴업령. 이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을 다 쉬게 하다 보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GDP 개인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로 연방정부가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수정헌법 1조에 이걸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일요일 휴업법을 각 주에 일임하거나 연방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주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렇게 하고 연방정부는 법을 안 어기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수사적 도구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에는 이게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참 아쉽다.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표를 얻는 데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나 우체국 등 연방기관에서의 일을 휴무를 더욱 강화하는 행정명령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일을 휴업법이 연방정부에서 바로 시행하기에는 불가능해요. 근데 1970년에 소련이 무너진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믿었죠. 그러나 무너졌단 말이에요. 미국보다 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탄이 개입하면 얼마든지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일을 휴업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592페이지입니다.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통치자들과 입법자들이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제정하라는 대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 예언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게 참 코로나 이전에는요 오랫동안 연구 대상이었어요. 제 친구들하고도 만나면 카드는 못 쓰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현금 가지고 가서 몰래 가서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 많이 했거든요. 집에다가 달러를 좀 많이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힌트를 얻었어요. 그때 백신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우리가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마트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걸 백신 패스제라고 그러죠.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일요일 패스제를 시행하면 매매를 금지시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회 가서 휴대폰 QR코드를 찍어 갖고 오지 않으면 뭐 마트나 식당 정도가 아니라 약국에 가서 약도 못 사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 받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요일 패스제가 시행되면 굶어 죽을까 봐 겁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기문집 56페이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필요에 따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실 수도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하늘로부터 만나의 비를 내리실 수도 있다. 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보실 거예요. 아니 사탄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종말의 영상입니다. 첫째, 재림의 시기보다 준비에 집중하라. 시기는 관심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 때 또 바짝 긴장해갖고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코로나 찾아드니까 또 싹 내려갔다가 또 이제 헤리테이지 재단 이것도 저 제안서 나오니까 또 정신이 바짝 차려갖고 또 막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다가 또 몇 년 지나가면 또 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 오시든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죄와 단호히 결별하라. 죄는 구원의 확신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방해물입니다. 이게 뭔가 꺼림칙하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뭐 그래요. 예, 죄는 단호히 결별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나도 내 자식이 나를 믿고 따르는데 내가 그 자식을 목숨을 걸고 먹이고 재우고 위험해서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어디 깊은 산중이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말을 잘 들어갖고 너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사탄이 손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홀로 설 수 있는 자립신앙을 확립하라. 사람은 언젠가는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을 유지할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예배 꼭 드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예배 드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듣고, 나중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듣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핸드폰으로 설교 찾아갖고 듣는 것도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 누가 찍어주는 것만 그렇게 해서 보지 말고 내가 찾아서 듣는, 이게 볼 수 있는 연습을 해놔야 돼요. 다섯 번째, 품성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 품성은 하늘에 가져갈 유일한 보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된 품성, 타고난 기질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로는 말씀과 재물을 나누라. 그리스도인 영성은 고립된 경건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걸로, 기준은 그거 하나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열심히 선교하고 또 이웃들을 돕는 우리 진리애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